인도네시아 들은 외국 기업들은 판단을 해요. 뒤로 계약서를 써놨더라도 네. 법정에 가면 지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회사를 수백 개를 봤는데 몇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현지 행정 실무를 오랫동안 진행해오신 전문 행정사님을 모시고 이거 모르고 인도네시아 오면 진짜 큰일 난다 하는 핵심 리스크와 생산한 현지 실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비즈인론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민병욱입니다. 한 12년째 회사 설립, 인허가, 비자, 세무회계 등 각종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회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짜 진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 어려워 보이는 핵심의 그런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많은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기준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현지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들은 외국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판단을 해요. 따라서 충분한 투자를 인도네시아에 하라는 의미로 외국 회사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에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규제 쪽에서 많은 그런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죠. 저도 이제 가볍게 이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대표님 같은 전문가에 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다 보니까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요새는 AI나 이제 그런 구글링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하시거나 막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AI를 통해서는 잘 업데이트도 안 되고, 또한 실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실제 공유되는 내용과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같은 규정을 가지고도 관련 부문이라든가 부서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맞닥뜨리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한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지의 컨설팅 회사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들어와야 실수를 안 합니다. 대표님 제가 좀 뵈면서 이제 좀 네. 이렇게 알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경험으로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또 그런 거 좀 말씀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 사업가분들께서 이제 오시면 근데 많이 겪는 네. 그런 시행착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좀 생각나시는 유형 몇 가지만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빨리빨리. 시간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못 따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의 그런 관행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못 따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성급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천천히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무실을 구한다든가 직원을 구한다든가 창구를 미리 해놓으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1년, 2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투자와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밟아야 가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인데요. 한국 기준으로 뭐 한 달에 2달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공사업체들이 뭐 한 달에 2달 만에 끝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면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각종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중간에 다른 문제가 부닥친다든가 무슨 단속을 당하든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쭉 시간이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거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이 식품이나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화장품 인허가를 받으려면 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데는 막 한 달이면 된다 이런 데도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을 보면 워킹데이 14일 만에 제품 허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4일이라는 것은 빨간 날 빼고 14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3주 정도 되는데 실제로 3주 만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러바나를 끼어야 있다든가 뭐 지난주처럼 연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씩 그냥 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4일 동안 담당자가 일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과장, 국장이 사인하는데 또 일주일씩 까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걸리고 이 14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서류가 돼가 빈틈이 없는 경우에 14일인 거지 꼭 무슨 꼬투리가 잡다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오타가 발생해도 14일 지난 다음에 실제로 달력으로는 3주겠죠? 다시 3주가 또 늘어납니다. 오타 하나만 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미치면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허가가 그런 거지 이전 단계에서
화장품 유도가 받는데 또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 창고 검사라든가 각종 시설 검사 받는데 식약청 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도 두세 달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모든 전 단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품 허가가 들어가는데, 전 단계까지 합치면 화장품은 처음에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허가가 나와서 제품 수입될 때까지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와, 진짜 가볍게 볼 그런 일이 아니네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뭐 인도네시아 하면은 뭐 사실 돈이면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요새는 거의 없지만.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씩 저도 받는 문의긴 한데, 소위 뭐 뒷돈을 좀 찔러주면서 빨리 좀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온라인화되고 전산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무원이 뒷돈을 받고 허가를 내줘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관련 관공서들이 모니터링 가능해요. 그래서 허가는 나오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거나 관련 인근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터집을 잡고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돈을 주고 비록 허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다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탈이 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일단 해주실 말씀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귀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다 여쭤보면 좀 그럴 것 같고, 오늘은 가장 핵심 요것만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그게 대기업 기준이다 보니까 네. 빼때 빼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실제 오픈을 할 때 실무적으로 주실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으실까요? PME는 현지 규정상으로는 최소 자본금 25억 루피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야 되는 게 100억 루피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PME로 진출하는 것은 그만한 규모라든가 프로세스를 갖고 투자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쉽게 보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잘 상의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죠. 소위 막 그런 초기 설립을 할 때 뭔가를 좀 더 덜 들이게 해준다, 약간 이런 달콤한 말만 듣고 빠지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설계 부분에서 세무나 법무 쪽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어떠세요, 대표님? 네네. 법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설립이라는 인허가와 관련된 거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세무 같은 경우도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전산화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부가세 신고야 뭐 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연말 신고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 그리고 원천 소득 신고를 매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이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세무당국에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지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잘 관리를 해둬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깁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는 여기에 계신 한국 분들을 아예 몰랐으니까 현지 계신 분들이랑만 이제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걸 여쭤봤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약간 뜨끔한 게 1년에 한 4번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산하는 그런 거를. 근데 매달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매달 하게 돼 있어요. 네. 원천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는 네. 매달 20일까지 해야 돼요. 부가세는 매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네. 초기 투자금의 이제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꼼수로 무슨 뭐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한다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뭐 차명 막 그런 유혹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건 혹시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현지 명의를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ME는 외국 투자에서는 대기업으로 기준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미업 같은 경우에 조그맣게 매장을 하나 내고 싶다. PME 같은 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장 최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사이즈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런 걸 피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인이 조그만 중소업체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투자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언뜻 듣기로 그 차명으로 하면 간단하긴 한데, 그 현지인이 뭐 막말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보호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뒤로 계약서를 써놨더라도 네. 법정에 가면 지게 돼 있어요. 계약서를 써도요? 예, 예.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진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께, 그런 기업들께 혹시 가볍게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다면? 이사관리 쪽
이슈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컨설팅 업무도 지금 12년 차지만 그전에도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좀 했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현지인도 동등한 입장에 한국 직원처럼 생각을 하고 수평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모함을 지른다든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10중 8구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지탈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체면을 잃을 수 있잖아요. 루즈 페이스라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잘못한 경우도 반드시 따로 불러서 차근차근 얘기해야지 사람들 있는 앞에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사람 때려놓고 시간 때려놓고 뭐 이렇게 일단 막 투자를 해가 뭐 밀어붙이자 이러면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해서 밀어붙여지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되고 투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길게 아예 차분차분하게 투자를 최소화시키면서 최적화시켜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쭉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회사를 수백 개를 봤는데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한국에서 성공했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푸시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직원이든 투자든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만 가고 돈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도네시아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길게 호흡을 갖고 투자도 고객만큼 최소한으로 최적화시켜서 가다 보면 2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궤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마음먹고 투자라든가 푸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0개 회사가 들어오면 한 15개 회사는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를까요,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왜 안 되냐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따라줘요. 규정이 안 따라주고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특이한데 그 한국에서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패럴하게 병행해서 쫙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줄여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데 패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걸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패럴하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앞단이 안 돼 있으면 뒷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쭉 늘어나져요. 예를 들어 아까 화장품 허가를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허가를 받다 보면 허가가 안 나와요. 왜 안 됐지 보니까 유통허가를 안 받아놓은 거예요. 이야, 이런 거꾸로 돌아가서 유통허가를 해요. 그랬더니 또 안 돼요. 봤더니 그 사이에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그럼 비자를 다시 받고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돼요. 봤더니 연말 세무 신고를 안 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연말 세무 신고한다고 다시 또 시간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자꾸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 다 해나가야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긴 호흡을 갖고 차근차근成功보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듣는데 잠깐 그 PTSD였었어요. 제가 뭔가. 네. 마무리로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나 그런 거 좀 가볍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쭉 얘기하다 보면 인도네시아 힘들다는 얘기만 쫙 했는데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기회의 요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잘 정착되면 경쟁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다 투명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잘 돌파를 하게 되면 경쟁이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면 오히려 성공할 기회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표님께서도 인도네시아가 좋으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나라에 대한 또 약간 장점은 어떻게 보세요? 생활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앞에 쭉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적어요, 한국보다는. 시간적인 압박, 금전적인 압박 이런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센터인데 한국에서 오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입주시키고 그래서 이제 회사 설립부터 해서 관리 이런 걸 다 해주는 사무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게 되면 회사 설립하게 되면 사무실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무실을 따로 구하고 집기를 넣고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꽤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매출이라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뭐 1인실, 2인실 이렇게 방에 입주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싸게 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때 네. 이사를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스럽다 할 때는 가상 사무실에 서 주소만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 가상 주소를 두고 회사 설립하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날 때쯤 해가지고 실제 사무실 옮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 쓰지 말고 그냥 가상 사무실 하다가 그러다 좀 여유가 생기면 방 한 자리. 그러다가 좀 저희가 방 두 칸째로 옮기다가 잘 되면 그때 가서 딴 데로 이사를 가야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투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4인실인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네요. 되게 많네요, 방이. 네, 방이 많이 네. 쪼개져 있고요. 네. 다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여기 이름만 적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주소지만 준 회사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일부는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름만 적어달라는 회사들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세무서라든가 광고에서 문서가 오든 다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통보를 주고 추후 팔로우 할 수 있는 것도 팔로우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회의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실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도네시아 와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인터넷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빠르고 싸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비싸고 느려요. 특히 네. 기업용 인터넷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비교적 싼 편인데 네. 이런 건물들, 빌딩에 들어오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소 월 20만 원씩 나가요. 네? 네. 진짜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물들에 들어오려면 경쟁을 안 하고 빌딩 관리사무소랑 독점 계약을 맺고 자기네들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 가격을 올려요. 한 빌딩에 여러 경쟁업체가들이 들어오면 안 비싼데 한 개씩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는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센터 들어오면 인터넷 비용을 따로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때서 비용 세이브가 돼요. 그러네요, 진짜. 예. 이 의자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인도네시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구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미리 투자를 하면 뜻밖의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갖고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참 변수가 되게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분들의 그런 디렉션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